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앗. 2014 지대넓이앗 공식 정모 37회 의식 지금 시작합니다.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송될 거냐면은 이게 공개 방송으로 녹음이 돼가지고 내일쯤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공개 방송 형식으로 의식과 마음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신 다음에 제가 놀라운 어떤 발표를 하나 하려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궁금해한 게 그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걸 제가 이제 인류 최초로 깜짝 놀랄 만한 걸 발표하면서 그거에 대한 2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과 그 답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 가셔야죠. 일단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나요? 예, 순서대로 하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돛 닦는 거에 관심 있는 김도인입니다. 김도인 저희가 이제 방송 때 많이 얘기했었는데 미모가 상당하죠, 그죠? 그 외국인처럼 생겼어요. 저 남미 쪽으로 좀 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네, 과학과 기독교에 관심 있는 독실입니다. 악플계의 블랙홀. 요즘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죠? 악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창을 들자 깡세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상상하셨던 이미지 중에서 가장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 누군가요? 깡 선생 그죠? 많은 분들이 깡 선생이 이제 뭐 어떤 털도 좀 나고 지금 많이 이제 노숙하셨던 분 이렇게 기억하셨는데 생각보다 되게 애띤 얼굴이에요, 그죠? 화장하고 오느라고 비비크림. CC 크림이라고 요즘은 더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도 바르시나요? 예, 지금 듬뿍 찍어 바르고.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순서 어디였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근데 제 다리가 제일 짧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니네 여기 편하게 앉았냐? 뭔가 좀 굉장히 불편한데 저희가 1부 이제 1시간 정도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하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고민이 많았어요. 뭐에 대한 공식 정모인데 첫 번째로 사실은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한 20명 정도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좀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좀 보편적인 주제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윤리 문제 아니면은 뭐 이제 사회 정의 문제 이런 거 하려다가 우리의 본질이 어떤 그런 신비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식에 대한 문제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가상 사연부터 먼저 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네 이게 내가 되게 부끄럽군요. 혼자 할 때는 잘했는데 그죠? 이번 기회로 그만두시기를. 알겠죠. 마이크 대고 얘기해. 네. 지대너비앗 언니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 애청자입니다. 제 직업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인데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요. 자꾸 쓸데없는 걸 반복해서 물어보거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대충 말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게 만들거나 꼭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민감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대너비앗이 그 이유 좀 꼭 알려주세요. 누굴 것 같습니까? 아이폰에서 시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리 궁금하신가요? 시리는 어떤 내적 세계나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쓸데없는 질문부터 시작했는데. 예.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 당연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여기 있는 누구도 그게 내적 세계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겠죠. 혹시 여기 지금 오신 청취자분들께서 중에서 시리도 어떤 내면적 세계를 갖고 있을 거다 우리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다 있는데 사실은 그죠? 한번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쉬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도 하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하죠. 우리가 질문해서 야 오늘 며칠이냐? 그럼 답변하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걔는 왜 의식이나 영혼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다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호구조사 해보려고요. 차근차근 우리가 좀 진행을 하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영혼, 의식, 정신, 마음 복잡하긴 한데 영혼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겠어요? 많죠, 그죠? 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다. 영혼 같은 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전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반반 정도 된 거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예. 이도 저도 6대 4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예. 이도 저도 아니고 내가 진짜 비밀을 알고 있다. 니네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알려주마. 없으신가요? 사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육체적인 몸과 분리돼서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아니 그런 건 없다라고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영혼에 대한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논의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보다는 조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이나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 의식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번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먼저 의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동양부터 하나요? 동양에서는 의식을 어떻게 봤는가에 대한 걸 이제 김도인이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의 관점 의식을 어떻게 봤는가 우리 깡 선생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할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봐야죠. 의식이 뭘까요? 표정들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야 이런 거 하려고 불렀냐 막 이런 표정이시네요. 저희 녹음할 때 항상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저희들끼리 다 편집해서 예. 깔끔하게 나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최 사장이 저는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항상. 그러면 침묵이 흘러요. 질문하면 침묵 흐르고 제가 그걸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뭘까요? 마이크 저희 준비되어 있죠? 원래 질문은 다음에 사실 받으려고 했는데 되나요? 랩 한번 해주세요. 안 돼요? 준비를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기계들이 의식적 행위를 통해서 저항하고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분주해 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만 보겠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예. 대학생 양이님이시죠, 그죠? 저는 의식이란 게 자아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게 의식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자의식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에 대한 인식.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 예. 그런데 식물인간들은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자기의 의식이 없어. 내가 나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건 의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네. 의식이 없다고 표현하죠. 다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대한 얘기를 그럼 한번 차근차근 동양부터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논의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주시죠. 근데 한번 또 물어볼까요? 각자에 대한 생각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의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독실이 말 좀 해봐. 악플 안 닿게. 오늘 뭘 말해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 같아서 오늘 말을 좀 아끼려고. 왜요? 뭘 해도 욕먹을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적 전통에서 말하는 것과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이따가 막 못 참고 끼어들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의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내적 세계가 있느냐인 것 같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적 세계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저희가 이걸 맞춰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내적 세계는 제가 생각할 땐 시리 같은 경우에 어떤 회로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답을 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이 어떤 로직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의지 갖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유의지, 랜덤성 이게 있어야지만 자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내적 세계를 갖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말하는 내적 세계라는 거는 자유의지와 랜덤성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판단이 가능해야 되고
자유의지와 랜덤성이 있는 판단이 네. 내적 세계를 구성한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랜덤성이 뭔가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번 똑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는 건 회로로 구현이 가능한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도 달라질 거고 환경이 완전히 동일하게 예를 들면 감옥에 독방에 들어가 있을 때 시간으로부터 이제 격리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흐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혹은 뭐 이렇게 돌을 닦는 상황이 돼서 한 1년 정도 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의 돌을 닦은 상황이 됐어요. 그때도 어떤 질문을 던진다든가 뭔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금방 비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논리적 회로를 통해서 랜덤이라는 거를 네. 언어로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GW 베이직을 배웠었는데 네. 거기도 랜덤 그 연산자로 랜덤이라는 걸 넣으면 얘가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내적 세계. 그게 이제 완전한 랜덤이 아니에요. 사실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랜덤은 자기가 랜덤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랜덤을 구현하거든요. 이제 컴퓨터 회로를 아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옛날에 베이직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간을 집어넣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랜덤을 구현해요. 그러니까 랜덤을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판하고 싶은데 일단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깡 선생은 네. 의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금 독실이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자유의지 얘기를 해주신 거고 서양 철학 전통에서 우리가 정신, 영혼 혹은 의식을 규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던 요소가 이제 자유의지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유의지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특징적인 부분 그거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옛날에 철학자들은 이제 내가 오른손을 올릴지 왼손을 올릴지 이건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누구한테 결정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변을 구성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자유의지 측면이 하나 분명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철학에서 이제 지향성이라는 말을 좀 써요. 그래서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별거 아니고 인간의 정신은 어떤 사고를 진행할 때 항상 어떤 대상을 앞에다가 두죠. 부모님, 여기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 손님들, 아니면 회사장, 어떤 거에 대해서 자꾸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의식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을 대상화시켜서 타자를 대상화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거나 뭔가 사고를 진행시키는 이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깡 선생이 생각하시는 의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네. 그러니까 독실이처럼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고전적으로 생각했다는 거고 지향성은 너무 어려운데 지향성 이거 그 현상학이라는 그렇죠. 학문에서 훗설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뭐냐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의 의식이 뭔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고 내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해야지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정신이 자꾸 어디에 가서 달라붙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이크에 가서 자꾸만 마이크를 생각하려고 한다거나 언어를 생각하려고 한다거나 내 의식이라는 거는 자꾸만 하나의 운동이다. 뭐에 자꾸 달라붙으려는 운동.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저번에 말씀하신 거 듣고서 조사해봤어요. 김도인이 생각하시는 의식은 어떤 거예요? 저도 자유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아직 못 해봤어요. 자유의지와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 네. 원래 더 고차원적인 의식이 있잖아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오늘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나만 알고 있어. 뭐야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과학 전통에서는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유의지가 과연 가능하냐. 오늘의 주제랑은 좀 어긋나긴 하는데 이제 되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이제 제가 종이를 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친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랜덤한 타이밍에 이걸 이렇게 칠 거예요. 친다고 했을 때 요즘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었냐면 왼손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를 하기 전에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쳐야지라고 생각하고 딱 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0.1초, 0.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최대 1초 정도 전에 먼저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서 먼저 활성화된 다음에 운동 준비 영역이 먼저 활성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게 활성화된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지금 선택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발견된 다음에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럼 진짜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자유의지가 가능하냐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또 이거 관심 있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는 어떤 인과율 아니면 물리적 법칙에 의한 뇌 회로에 따라서 먼저 행동부터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한다라는 거야. 의식이죠. 일단 그러면 동양에서의 관점부터 한번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왔는가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도 준비되어 있어, 그죠? 글자체가 바뀌었는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실래요? 벌써 우리가 이거였어요, 오늘 주제. 다 넘어갔어. 네. 그만 앞으로. 감사합니다. 서양인가요? 저 안 보여가지고. 동양에서의 의식, 요거에 대해서 한번 김도인 얘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할 건데, 동양에서 의식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3가지 부류로 나눠서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동양이기는 한데, 이제 뭐 중국 철학이기보다는 초기 인도에서 어떻게 의식을 이제 세 범주로 나눠서 구별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크게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이제 시작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초기 인도에서 있었던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세계의 시초와 연관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시작이 있으려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시작돼야 되니까 그 세계의 시작을 규정할 수 있으면 인간의 의식도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봤는데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절대적인 의식 자체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학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의식이라는 건 없고 세상의 시작은 그냥 태초에 그냥 처음에 물질로부터 시작한 거다라고 보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음이랑 두 번째 거를 종합한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떤 표정들이신지 모르는데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인이 거의 진짜 장님 수준으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네. 네. 근데 나중에 나랑 안면이 있는데 왜 얘가 지나치지?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말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는 게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막 해 그냥. 네, 그래서 시작해보면 이제 세상의 시작이 어떤 절대적인 영적 실제물, 사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절대적인 사유, 생각하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이 발현해서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들 아니면 존재자들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학파들은 사람의 의식도 뭐라고 봤냐, 그 절대적인 의식과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트만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영적 실체물이 자기가 계속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세상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의식이 자기 변형을 하는 것들이 세상을 구성하는 거고 그게 인간의 의식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기의 태초 의식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명상을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침잠해가지고 침잠에서 들어가면 절대 원래 자기 시작이었던 의식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원래 자기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났던 학파들이 이제 두 번째 학파가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의 심리학, 행동주의 이제 심리학이랑 비슷한데 그런 거는 없고 절대적인 의식이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질, 근본 물질로부터 세상이 구성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근본 물질로부터 파생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물질에 발현되거나 물질의 결과물로서 드러나는 거를 의식이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 따위는 없고 그냥 의식이 변형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작용일 뿐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얘네들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냐면 근본 물질이 그냥 변형한 것들이 인간이고 또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에 인간을 살해하는 것도 용인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물이 있었다가 얼으면 얼음이 되지만 다시 녹으면 물이 되는 것처럼 그냥 변형하는 것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얼음을 깨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물질이 뭔가 뭉쳐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인간을 죽여서 다른 물질들로 분해한다고 해도 전혀 도덕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지금 진화 심리학, 진화 생물학자들과 비슷한 이제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노력 같은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학파여서 이 철학자들은 뭐 명상이나 어떤 깨달음을 위한 훈련, 뭐 성찰 같은 건 전혀 필요 없다고 보는 이제 의식을 규정하는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리 좀 하면서 가면 일단 지금 저희 사장님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공연하는 데인데 이런 걸 할 줄이야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놀랍죠. 또 종교 모임 같기도 하고 석사. 근데 일단 정리하면 네. 동양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최초의 의식이 있었다, 정신적인 게 있었다라는 학파가 있고 최초의 근본 물질이 있었다라는 학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이 있었다라는 학파가 근데 말씀 중간에 아트만 말씀하셨는데 네. 최초의 의식은 브라흐만 아닌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만의 절대 의식을 믿는 종교가 브라흐만교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브라흐만은 하나님 같은 존재고 네. 아트만은 개별적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거 아닌가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세밀한 건 나누지 않았는데, 절대적 의식을 상정할 때 처음에 브라흐만이라서 그냥 객관적인 의식의 작용 같은 걸로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죠? 네,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트만이란 개념은 왜 가지고 오게 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다라고 하셨을 때, 제 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되게 무기력한 존재인 거예요. 어떤 절대의식이 막 만들면 생겨나는 상성물이지 인간이 어떤 주체적인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이제 뭐 강조하고 싶었던 학파들은 아트만 해가지고 그게 개인의 절대 사유와 일치한다라고 봐서 그러니까 인격화시킨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인도 고전 문헌들 봤을 때 인도 창조 신화들 네. 보면은 이제 브라흐만이나 뭐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푸루샤 뭐 이런 이름도 본 것 같고 그래서 절대 처음에 그냥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놈이 나라고 그래요. 계속 뭐 주문도 외우지 않나요? 옴 뭐 이러면서. 네. 그 나라는 절대 놈이 의식의 태어나서 주문을 외워 옴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 내가 나타났네. 깨어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분할시켜 나갑니다. 계속. 그래서 거기서 자연물도 나오고 뭐 산, 강 이런 것도 나오고 인간도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데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에는 그 부분인 거죠. 똑같은 네, 거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랑 결별하는 부분은 여기 있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그냥 창조한 건데 예. 타자를 창조한 건데 예. 브라흐만은 자기가 분화된 거야 아트만으로. 네네. 맞죠? 그러니까 브라흐만이 아트만으로 분화됐다기보다 브라흐만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아트만인 거예요. 똑같아요, 두 개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네, 성경에서도 네. 창조한 다음에 예.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부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예.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생기를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럼 그게 뭐 모르겠어요. 뭔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제 대척점에 서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드리아르가 악플 달고 있어요. 실시간 악플을 막 달고 있는. 잘라주십시오. 팟빵 게시판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고 저희를 되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계신 거 아니야? 혹시 계신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론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것도 예, 맞아요. 보통 이제 이과에서 말할 때 이공계 분들 이제 좀 오래 되셨겠지만 생각해 보면 최초의 원자설을 제시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네. 그리스에서. 근데 그분이 말한 것도 사실은 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입자를 말하는 건데 정신 세계를 다 입자로 설명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사랑이라든가 뭐 마음이라든가 자유의지라든가 이것도 그냥 입자들의 움직임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에 동양에서 말하는 의식이 이제 공격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공격을 하네요. 데모크리토스도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나 뭐 사랑이나 뭐 우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하냐? 그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그럼 좀 데카르트가 동물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기계일 뿐이니까 얼마든지 살인해도 되는 게 아니냐?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제 비판을 받은 거죠. 네네. 왜냐면은 도덕이나 윤리가 전혀 개입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시리를 그냥 끄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엔 켰다가 그렇지, 신기하게 켰다가 나중에 껐거든요. 이게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끄는 게 어떻게 보면 시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죄책감 없이 우리가 하잖아, 그거.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네네. 그렇네, 그지? 다 물질이라면 그냥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또 말씀하실 거는 이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있었다. 네네. 네네. 뭔가요? 이제 이거를 보통 비판하고 후대에 드러나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를 그냥 종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1번, 2번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 합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3번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약간 철학 공부하면서 이런 사조들을 날로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원론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사유를 의식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고 물질의 발현이 의식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면 그거 어차피 인간이라는 거는 영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신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하자라는 학파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인도의 자이나교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철학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시냐면 절대적인 사유, 그러니까 아트만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저희도 둘러보면 모든 분들이 이제 신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이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신체에 따라서 절대적인 사유인 아트만이 다르게 발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사유 자체는 동일하게 지니고 있지만 인간이 신체적인 것 때문에 구속당하고 이제 영향력을 받게 된다. 이게 자이나교가 해당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생각해 보면 원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절대적인 지금 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신체가 속박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면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행위 자체가 나의 되게 뭔가 절대적인 의식을 이제 제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이나교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운동, 아힘사 운동이라는 극단적인 비폭력 운동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걷는 길을 이렇게 빗자루로 쓰시면서 다니시는, 왜냐하면 걸어 다니면서도 밟을 수 있는 미생물에까지도 해치지 않겠다.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봐요.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하거나 아주 극단적인 비폭력주의를 추구하시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 의식을 발현시키겠다라는 학파들이 이제 자이나교에 해당하게 돼요. 불교랑 유사하네? 아닌가요? 불교 잘 몰라가지고. 네, 아니에요. 아니군요. 아니군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왜 발현해야 되죠? 원래 자기 그 근본 모습이니까. 근데 그 근본 모습 자체가 뭐냐면 그냥 신체적인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되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된 거죠, 네, 오염. 오염된 거예요. 타락하고 오염됐다고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래 모습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동양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서양 것도 사실은 이게 빨리 끝내고 싶은 게 토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셨습니까? 나 부산에 오셨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중에 이따 끝나고 제가 뽀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나요? 더 멀리서, 나 부산보다 멀리서 왔다. 있으신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이런 의식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하시네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겸사겸사. 이따 끝나고 독실이가 뽀뽀해드릴 겁니다. 제주도에 오셨어요? 더 멀리서 오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제주도가 뭐냐? 난 더 멀리서 왔다. 제주도가 끝이네. 어디 사시나요? 서귀포에서? 제 교통사고 났던 곳. 거기군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침체되네.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이따 토론을 좀 많이 하고 싶기 때문에, 동양 얘기도 이따가 서양 얘기한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서양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예,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지금 최 사장이 재미없는 얘기 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3분 드릴게요. 예. 저 사실 지금 되게 떨려서 손에 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예. 좀 떤다. 예. 그죠? 제가 다수의 대중 앞에 서는 게 좀 그래서. 네. 지금 김도희님께서 이원론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동양에서 이제 기존에는 거의 이제 범신론적인 거죠. 처음 얘기하셨던 거는 여러분들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버마의 일이다 해가지고 태초에 브라흐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스로 분야돼 나간 것이 아트만이고 뭐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거였다. 이런 사상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문헌들은 보면. 근데 이제 서양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처음부터 좀 이원론적인 사유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원론 하는데 이원론이 예, 뭐야?
정신 혹은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론론은 하나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원론은 태초에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도 있고 물질도 있고 예. 어떤 하나에 귀속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론론은 둘 중에 하나에 귀속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시다시피 사람밖에 안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원숭이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뜯어보면 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는 게 물질이랑 다른 거고 이 다른 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가 철학 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설명은 아까 김도희님이 마지막에 했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자리하는 영역을 따로 떼서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은 물질 혹은 신체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똑같은 버전이 지금 피타고라스 학파 문헌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서양 고전 그 문헌들을 뒤져보면은 그래서 그 자인화교 얘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신체에 구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영혼은 감옥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그 계속 윤회를 합니다.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재미있는 건 돌을 닦으면 안 돼요. 돌을 닦는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의 정석을 풀고 이래야 됩니다. 음악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구만. 그런 도 닦기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근본 원칙은 똑같아요. 이런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좀 정화시키자. 이런 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제 학설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거의 이어지는 게 사실 플라톤의 어떤 영혼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 플라톤의 세계관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물질 세계와 그 물질 세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바탕을 제공해주는 세계가 또 따로 있죠. 이데아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우리 철학 시간에 플라톤 편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이데아 세계라는 곳과 물질 세계라는 곳에 이 중간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영혼이라고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계는 영원 불멸하고 운동하지 않는 아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무슨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 이 세상의 설계도 같은 것들이 어딘가에 이 세상 어딘가에 뭐 있다고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하지도 않아요. 움직이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가변적인 물질 세계들인데 이 영혼은 그 중간자 쪽에 중간에서 이데아도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인식을 통해서 합니다. 그건. 그리고 그 육신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질 세계랑도 연관을 맺습니다. 아, 그럼 영혼, 그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혼이라는 거는 그 중간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네, 그지? 그건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죠. 아, 플라톤의 생각에? 플라톤의 문헌들에 있는 사상을 종합을 해보면 좀 중간자적인 성격으로 상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본질을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운동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이제 인간의 영혼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이제 플라톤의 나중 문헌까지 가면 우주 전체도 영혼이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브라만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주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영혼 불멸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도 어떤 영혼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물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다 영혼이 동물도 있는 다 거죠. 영혼이 예. 있다. 근데 기능적인 차이가 있겠죠. 인간의 영혼과 자연 사물에 있는 영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움직이는 거 전체다. 예. 운동을 되게 중요한 속성을 보는 것 물도 같아요. 물이 흐르는 것도 영혼이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녹실이 대화 패턴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희를 괴롭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제자 이제 플라톤의 이런 이원론적인 입장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영혼이랑 신체가 어떻게 서로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전혀 설명을 못 해주는 이론들이에요. 사실 이 이원론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이제 가장 유명하죠. 그 서양 철학사, 근대 철학사에서 이제 그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는 그냥 건너뛸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래요. 네. 아니, 다 아실 겁니다. 데카르트가. 그거 아냐고요. 난 당연히 모른다니까. 데카르트는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했잖아, 알고 있는 그거. 것처럼. 그러니까. 네. 피타고라스의 잠깐 아까 얘기를 못 해가지고 뭐좀 잠깐 얘기를 하면 피타고라스는 세상이 만물이 수로 이루어졌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뭐 예를 들면 북두칠성을 볼 때 별이 7개인가 8개인가 그 7개라고 하는 것이 그거의 되게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수가 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이제 코끼리 2마리랑 개미 2마리랑 같은 2마리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지나가는 코끼리 2마리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미 2마리를 봤어요. 같은 둘이다라고 같다라고 여기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왜? 둘이다. 왜 힘들죠? 그러니까 수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니까. 단순화시켜버린 거잖아. 이게 코끼리 애들은- 한 마리와 개미 한 마리를 대응시켜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 유아들은 또 구분도 못합니다. 그게 수 개념이 없어요. 아주 어릴 때는. 정말? 예. 그럼요. 그림을 동물원에서 보고서 예. 둘 중에 뭐가 더 많아라고 말하면 그냥 코끼리가 더 많다고 얘기해요. 크니까. 코끼리 한 마리랑 개미, 뭐 토끼 한 마리 보여준다면 어떤 게 더 많아? 그럼 코끼리가 많다라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거죠. 얘기해요. 그 수의 개념, 수를 이게 관념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런가요, 아이들이? 몰라서.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무도. 한 분이 고개 끄덕여요. 아,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예. 어쨌든 어쨌든 피타고라스 그랬어요. 끝났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점점, 편집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좀, 계속. 예, 그럼 데카르트로 바로 점프를 할게요. 그냥 그 서양 철학사에서 의식의 문제에 대해서 PPT가 너무 많이 갔어요. 예, 칸만 앞으로. 예. 가장 큰 논란을 남긴 사람은 이제 데카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긴 했는데 그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이제 영혼이 자유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 영혼이 나쁜 짓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느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자유의지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아주 기본 옵션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부딪혔던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그때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갈릴레이라든가 뭐 뉴턴은 조금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자연 세계가 아주 엄격하게 필연적인 어떤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라는 걸 발견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저희 방송에 이것도 나오는데 데카르트 제가 했습니다. 예, 그렇죠. 아주 얕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필연적으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결정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유의지라는 게 설 땅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마 데카르트는 이 자유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영역, 하나의 방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정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본질적으로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신의 본성은 사유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요. 사유, 그리고 이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점유하지 않아요. 단 물질은 이 사람은 이제 연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인과 계열 속에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상이기 때문에 설사 이 세계가 물리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해도 데카르트 생각에는 이 자유의지 영역만큼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강 선생이 이제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이니까 사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서구 사회 전통에서 그 영혼과 물질의 관계,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데카르트가 기점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중세였으니까 당연히 그냥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있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데카르트가 그거를 이성적인 관점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리시킨 거지, 그지? 차이가 뭐냐? 물질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신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있고 사유하는 주체다. 이렇게 놓은 거죠. 여러분이 따라오시려면 지금 그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 나오는 그 공간의 개념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네. 나오는 공간이라는 거는 네. 좀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고, 네, 지금 그죠? 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아무도 그런 공간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머릿속에 막 3차원 공간을 막 왜냐하면 현대 물리에서는 그렇습니까?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부피가 없거든요. 다 점이에요. 공간 요거- 부피가 없어요. 뭐가요? 그렇죠? 현대 물리 모든 물질이 어떤 공간을 점유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있다라고 이야기. 또 이거 잘못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네네. 있는데 예. 부피가 없어요. 그냥 둘 사이에 힘만 미치는 거예요. 댓글 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자의 크기가 요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요만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이에요. 부피가 없는 점 하나 그리고 전자도 그렇지. 점 하나 그리고 응.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3차원 세계랑은 그렇죠. 좀 네. 다른 거죠. 현대물리 극한으로 가게 되면.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부피라는 거나 뭐 밀도라는 것도 사실은 다 텅텅 비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요. 어쨌든 좀 더 예.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게 영혼과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당연히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부위가 신체 부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송과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송과선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내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뭐 신체가 아프면 나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이런 영향을 당연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근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델인 거예요. 처음에는 영혼은 완전히 공간 점유 안 하는 거고 물질은 공간 점유를 하는 건데 둘 사이에 어떻게 그럼 관계를 맺을 수 있지? 그것부터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주제를 이제 사실 심리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제인데 이 이후에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론적인 해결책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이 내용은 그 책 한 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마음과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철학과 교수님들이 단체로 모여서 이 심리 철학의 역사적인 맥락들을 잘 짚은 책이 있고 저도 이제 그 책을 보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입장을 보였던 게 이런 형태의 이원론이었죠. 아예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로 나눠놓고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대자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정반대로 이제 아까 그 김도희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방식의 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신으로 이루어진 거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버클리라는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굉장히 엄격한 경험주의자였는데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요. 그 사람의 논증 스텝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에요. 그리고 정신에 의해서 지각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관념이래요.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그럼 이 세계 다 관념이라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건 신의 관념인 거예요. 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의 머릿속에서 이 세상이 신이 지각하고 있는 관념들인 거예요. 이 자연 속의 물질들은. 인간의 정신은 그 관념들을 보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런 체계를 만들기도 하죠.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입장이고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하면 좀 악플 달리는 해겔 같은 철학자들도 좀 어려워서 잘 못 읽는 책들이라 이런 관념론적인 입장에 택하게 됩니다. 예, 질문해도 되는. 예. 아까 질문했었던 건데 네. 그 관념론에 의하면 그러면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실체 자체가 없이 어쩌면 일종의 좀 홀로그램 같은 건지 그게 아까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적을 계속 독실이가 철학 공부 안 했는데 사실은 이 논점이 칸트랑 다른 관념론자들의 차이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도 관념론자로 분류를 합니다. 저의 방송 들으셨으면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이게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이 인간 이성이라는 디지털 카메라가 이미 이걸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구성한 것만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재구성된 것 너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그 재구성된 것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관념론자가 됩니다. 그 너머는 우리 디지털 카메라는 거의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관념론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를 넘어서서 그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신적인 헤겔 같은 경우는 절대 정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버마이려 아까 브라우만이랑 거의 비슷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신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이제 후려치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다 실제로 물질이라는 건 없고 다 이제 어떤 사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 개인의 사유
내 개인의 관념물이라고 보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예. 아니다 이거 신이 꿈꾸는 거다 신의 사유다라고 생각하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본질은 이제 이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건 없고 다 허구고 그쵸. 사실은 이제 다 사유다. 그게 관념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관념론을 볼 수 있다. 아주 후려쳐서. 그렇지. 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칸트는 뭐가 있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칸트가 상정했던 건 이제 물 자체라고 해서 우리 관념 너머에 무엇인가 그쵸. 예, 있긴 표현했는데 있다. 예. 근데 그거는 있다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왜 말할 수 없는 것들. 모르는 건 얘기하지 모르니까 말자. 어쨌든 그죠. 어. 그래요. 어쨌든 지금 깡 선생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데카르트가 영혼과 물질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쪼갰어요. 이원론. 그래서 영혼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신체도 있고 이 두 개가 별로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거 물질과 영혼을 그렇게 둘로 분리시켜 놓으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던 첫 번째가 관념론이다라는 거죠. 그냥 전체를 다 관념으로 보자라는 거죠. 매트릭스 같은 데서 거긴 실제 물질은 존재하지만 이게 뇌에 이렇게 연결돼 갖고 가상 세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상 세계 같은 거를 일종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실제로 펼쳐지는 건 아닌데 네. 우리 뇌가 꿈꾸는 것들.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판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관념이다라는 걸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해결하는 사람들 말고 이 모든 게 그냥 다 물질밖에 없는 거다. 그걸로 이제 유물론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원자론자들, 데모크리투스랑 레우키포스 이런 사람들이 그 원자론자들이라고 고대 그리스 한 2, 3세기경에 이제 꽤 한 학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유물론자들이어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좀 이 사람들의 이론을 보면 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입자가 제 눈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광자가 식으로 때리는 설명을 거죠. 합니다. 그렇죠. 광자가 때리고 있겠지. 빵빵빵. 예. 그죠. 때리고 있는 건데 그게 뭐 내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식이에요. 좀 레디칼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큰 인기는 없었으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짱은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유물론이 나중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물학적인 지식이 워낙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뇌 스캔 기술에서부터 뭐 신경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잘 캐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올라오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게 그 튜링 기기라고 해서 일단 일종의 컴퓨터가 20세기 초반에 발견이 되죠.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기존의 철학자들은 어떤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는 인간밖에 못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유일한 특징이다. 그런데 인간보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계산 연산만큼은 더 잘하는 게 기계로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예, 시리가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또 생겨나면서 유물론적 입장들이 최근에는 이제 큰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독실이가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예. 아까 읽어본 게 단데. 근데 어쨌든 이제 예. 사실은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관점이죠. 유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영적인 실체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영혼적인 거 필요 없고 그냥 물리적인 걸로 끝내자. 쉽게 얘기하면 1, 2년 전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그 KBS에서 마음인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나는 사실 그걸 보면서 조금 불편했는데 그러니까 주제는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계속해서 뇌에 대한 얘기인 거야. 신경. 그죠? 네. 제가 조금 이따 그건 비판해서 무너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물론적 관점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뇌신경의 어떤 작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 영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신비스럽게 생각되던 것들이 자연과학 발달로 되게 많이 설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어떤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기 시작했고 사실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거였는데 DNA 구조도 발견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는 신경과학의 발달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우리가 뭐 사랑을 느낄 때 뇌에서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뭐 옥시토신이라든가 어떤 호르몬들이 발생하는 것들까지도 이제 알게 되니까 복잡하지만 언젠가는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로 설명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판단, 의지, 아까 얘기했던 자유의지 같은 것들도 뇌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기 신호가 파파박 하고 흐르는 건데 너무 복잡하고 경로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은 못할지라도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아마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의 물리학계의 어떤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물리학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운동량 보존이라든가 에너지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움직이고 있는 모든 입자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몇 개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전부 다 알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좀 빼고 생각하자면 이 공간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전부 다 어디 있으며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고 있으면 진짜 당연한 게 이렇게 움직이던 거는 충돌하면 이렇게 튕겨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거를 계산할 수가 있고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움직여 갈 건지 예를 들면 뭐 2초가 지난 다음에 n초가 지난 다음에 입자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건지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자연과학 안에서 물리학 안에서는 그게 이제 양자론이 대두되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면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물리학계에서는 양자론으로 인해서 아마 그걸 다 알고 있더라도 세상은 랜덤으로 움직인다. 확률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생물학계 안에서는 신경의 움직임을 우리가 전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아마 언젠가는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물리주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물리주의라고 해서 좀 강하게 물리주의를 주장하는 입장들은 내가 뭐 야구공에 맞아서 아프다. 이 고통은 내 뇌에서 일어난 어떤 신경 생리적인 반응이랑 똑같다라고 아주 동일한 유형의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할 건 없다는 거예요. 공에 맞아서 내가 아팠어. 그거는 그냥 신경 생리적인 반응만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게 뭐 영혼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그치? 네. 그리고 영혼의 어떤 자유의지 이런 것도 아주 선택의 가능성이 많은 어떤 선택 뭐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예. 그 메커니즘이 아주 복잡한 고도로 발달한 선택 기계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진화를 꾸준히 해오는 과정 속에서 뇌의 일부 영역이 발전을 했겠죠. 결국엔 어떤 결정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만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 얼핏 보면 자유의지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카페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윤리적인 문제가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숭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숭고할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의 사랑,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것들도 호르몬의 작용인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숭고한 사랑을 나타내는 개체만이 선택됐겠죠. 자연 선택이 됐겠죠.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그런 게 남아있을 뿐이다. 지난번에 최 사장님이 그런 얘기 했었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숭고합니까? 진화론의 산물입니다. 진화의 산물이죠. 정말 저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간단한 건 아니고 극단적인 어떤 물리주의로 가게 되면 사실 별로 뭐 별게 없는 거예요. 네. 일단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이게 우리 시간이 항상 없죠, 그죠? 항상 쪼들리지 않습니까? 정리해봤어요. 좀 항상 좀 남으셨나요? 일단 정리해 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리한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면 예. 저희가 정리한 게 왼쪽에 있는 저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단순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의식에 대한 논의의 담론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원론. 그러니까 물질도 있고 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의식이 그냥 독립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몸이 죽어도 의식은 남아가지고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브라움만이 되거나 아트만이 되거나 남아있다라는 사고방식이죠. 저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종교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원론자들인 거예요. 육체와 상관없는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질과 영혼이라는 것이 서로 상관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는 것들, 그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론론으로 합쳐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물질만 있다. 물질만 있고 영혼 같은 건 없다. 그것이 유물론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신론자이신 분들, 신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물론자인 거죠. 뇌가 마음의 전부고 죽으면 끝이다라는 사고방식인 거죠. 현대 물리 생물학에서도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사실상 유물론이겠죠. 그죠. 우리 어떤 학적 논의 안에서는 유물론이 논의가 됩니까? 반면에 아니다. 물질이 주가 아니라 어떤 정신, 개인적 정신이든 어떤 초월적 정신이든 그 정신이 진짜고 물질이라는 것은 허구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관념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거는 철학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 말고 또 있나? 이게 전부지 뭐 그죠? 논리적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따져보면 의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논리적 하지만 가능성을 김도인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은 어떤데? 너는 각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처음에 영혼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았고. 그분들은 없다. 다 이혼론자야. 그러니까. 그죠? 60%. 지금 우리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바뀌었는지. 그럴까요? 궁금해요. 한번 얼토당토 않죠. 이 멀리까지 왔는데 얘들이 이런 추상적인 논의를 할 거라고 기대도 못했을 텐데. 한번 호구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물질과 영혼의 관계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고 영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이원론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이원론이다.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정말로? 놀라운 방송 아닙니까? 개인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방송.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이론론 중에서 유물론이 맞는 것 같다. 유물론이다. 또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죠? 아니다. 이 세계는 어떤 거대한 정신, 초월적 정신이거나 아니면 뭐 개별적 정신이거나 관념이 전부다. 저도 관념. 그렇습니까? 관념론자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든가 약간 뭐 끈이론도 홀로그램, 어떻게 예. 보면 좀 관념론에도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홀로그램 우주론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덕실이가 맨날 홀로그램 우주론 막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또 그래요? 얘기하면. 신기하더라고. 그건 나중에 신기해요.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각각의 호구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는데 그때 한번 우리가 잠깐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독실이는 어떤 내적 모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이기도 해, 그죠? 그러면서 유물론이기도 하고, 그죠? 맞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유물론이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어. 정확히 말하자면 과학에서는 이원론에 말하는 영혼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과학의 대상은 유물론인 거예요. 과학의 대상은 유물론이다. 그게 과학적 탐구의 대상인 거죠. 독실이 또 악플 달리면 자, 좀 자. 커버 좀 쳐주시고요. 이제 다시 이원론이 아니다라고 우리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왜 진리가 하나라고 있어? 그렇죠.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과학이 세상의 진리를 보들리아르 파악할 수- 아닌가요? 아니에요? 독실 비파하신 것 같은데? 예. 과학이 결국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 좀 회의적인 거예요.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다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결국엔 과학을 통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에서 그게 깨졌거든요. 물리학에서는 정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정교하게 앞으로 알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알 수 있다면 100억 년 후에 어떻게 변해갈 건지도 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졌거든요. 그럼 생물학도 마찬가지의 무언가가 당연히 이제 기계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신경작용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읽어보니까 여기 그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 욕을 먹는데 이름을 세련되게 붙이면 욕을 좀 덜 먹을 것 같아요. 비환원적 물리주의.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 저는 비환원적 있어 물리주의자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있어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치? 그죠? 맞죠? 네,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깡 선생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지금, 유물론자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저는 신이나 이런 거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신 같은 거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너 종교학과 나왔잖아. 인정한다고 해야겠다. 이거 청취자들이 그래요? 친인척들이 많아서. 청교교 성당을 가끔 가긴 갑니다. 힘들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세례명도 있다고 했는데. 세례명이 뭐예요? 스테파노입니다. 스테파노. 우리 스테파노께서는 유물론자시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응. 아까 얘기했던 물리주의가 아주 강한 물리주의자들이 있는 것 반면 그 반대 진영들도 꽤 사실은 그게 오히려 요즘은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독실이가 잠깐 얘기했던 게 이제 비환원적 물리주의다 하는 건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경 생리학적 작용으로 설명할 수 다 100%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눈앞에 지금 이 빨간 색깔이 보이잖아요. 빨간 색깔이 저분의 빨간 색깔이 보이는데 그거랑 대응돼서 내 뭔가 있긴 있겠죠.
여기서 어떤 그 신경생리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신경생리적인 작용이랑 내가 보고 있는 빨간색은 다른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이 색깔이랑 이 신호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감각질이라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이 감각적인 이 뭐라고 해야죠? 우리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이 이게 물론 전기화학적 신호는 아니잖아요. 다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어떤 컴퓨터가 있어서 이 전기화학적 신호를 받아들여서 재생하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로봇가. 걔가 내가 듣는 음악을 듣고 있을까요, 걔가? 아닐걸요? 그렇지. 뭔가 라고, 다른 예, 거지.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죠. 응. 이게 재밌는 예가, 이게, 차머스라는 학자가 이제 재밌는 사고 실험을 하나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복제인간을 가정을 합니다. 근데 걔는 복제인간일 뿐이고 그냥 기계예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두뇌를 가졌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건 다 합니다. 신경생리학적으로는 똑같아요. 하지만 걔는 좀비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좀비라서 모든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장면들, 이 현상적인 장면들은 걔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철학적 좀비를 가정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인공지능 컴퓨터나 기계 인조인간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조인간들이 말도 하고 사고작용도 하고 색깔도 분별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도 텍스트 인식도 하죠. 그렇죠? 걔가 텍스트 인식해서 단어 뜻까지 찾아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걔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 기계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걔가 뭔가 번역을 하겠죠. 근데 걔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계가 내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게 있을까요? 뭐 내적인 프로세스가 동일할까요? 그럼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네. 거는 아닐 거라는 관념론을 보강해주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순전하게 그 물리주의 100%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요소들. 저랑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완전한 유물론은 그쵸. 아니네. 그러니까 이름 뭐라고 그거? 무슨 환원론적 유물론? 비환원적 물리주의. 예, 비환원적. 이제 환원주의자들은 모든 그냥 내가 느끼는 고통은 그냥 신경이 끝이야. 신경생리학적 발생이 끝인 거고 그거 이상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강한 환원주의라고 보통 불리는 것 같아요. 심리철학 진영에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파들의 공격이 이런 겁니다. 기계인간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라. 걔가 똑같이 색을 분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컴퓨터가 색을 분별한다고 해도 내가 이 빨간색을 보는 경험이랑 분명히 다를 거라 이거죠. 근데 내가 아무래도 그건 관념론을 지지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유물론적 관점이긴 한데 조금 어느 정도 너무 환원하면 안 되고. 그쵸. 약간 비환원, 약간 덜 하자는 거예요. 비환원적인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관적 의식 그 영역만큼은 주관적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 우리가 3차원 공간을 재구성을 하잖아요.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뒤쪽을 통해서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통수를 팍 하고 치게 되면 앞에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느끼는 게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 이 부분에 뇌 영역이 자극을 받는 거고 우리 눈에 뭐가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였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각 정보가 뒤로 가서 여기를 통해서 앞으로 가거든요. 그럼 여기 조그만 인간이 있어. 그 인간이 그 신호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그 조그만 인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조그만 인간이 보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체가 아니죠. 들어갔던 그 전기 신호가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빨갛다라고 느끼고 우리가 3차원 공간을 우리가 재구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인데 독특한 건데 아마도 동물들도 다 그걸 하고 있는 것 같고 공간이 재구성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법칙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면 말하자면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되는 거죠.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넘어서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그럼 빠르게 두 얘기만 한 다음에 쉰 다음에 좀 토론할 텐데 저는 방금 얘기했던 게 관념론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재구성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외부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거고 그럼 이게 다 관념일 거 아니야. 그럼 관념론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도인 얘기만 잠깐 들어본 다음에 좀 쉬겠습니다. 근데 김도인은 쉰 다음에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쉰 다음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한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하게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양과 동양 가릴 거 없이 논리적으로 두 가지, 이원론과 이원론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였죠. 이원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혼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관점이었고, 이론론은 그렇지 않다.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는 관점이었어요. 그 중에서 유물론이 있다는 거였죠. 물질, 그리고 뇌의 활동만이 있고 영혼, 정신이라는 건 다 부산물이다라는 관점. 반면에 관념론은 아니다. 물질이 없는 거고 실제로는 관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잠깐 쉬신 다음에 김도인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깜놀할, 그죠?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할 거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해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고 토론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죠.